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내년에는 상저하고로 저는 대해서 특히 2023년에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에 영향을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오늘 날씨도 추워졌는데 사실은 이제 2022년으로 저희가 투자의 시계추를 옮겨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섹터별로 연간 전망이라든가 인덱스 세미나를 낸 거를 좀 딥다이브 하면서 내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보험 담당하시는 김도화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보험업종에 대해서 인덱스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은행보험 담당하는 김도하입니다. 은행과 보험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또 뭐라 그럴까 반면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실생활에 영향이 많은 그런 섹터를 담당하고 계신데 은행이랑 보험업종이 주가는 막 그렇게 굉장히 사이클이거나 변동성 높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섹터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업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오늘은 보험업종을 저희가 연간전망 세미나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보험업종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 올해 보험업종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들으면 자연스럽게 내년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를 좀 결산을 해주신다면은 올해는 저희는 보험을 항상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손해보험사들은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는 손보사들도 몇 군데가 있고요. 주로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 보험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었던 게 이제 올해 손보사들의 주된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사는 좀 도드라졌던 올해의 특징이 작년에는 오히려 코비드 효과 때문에 신계약 매출들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 했는데 정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이 두 자릿수 정도씩 역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되게 특징적이네요. 그리고 원래 금리라는 게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야 하는데 변액보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삼성, 한화 같은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금리나 증시에 의한 이익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게 올해 그림이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험업종은 전체적으로는 보험업종이지만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 손해보험은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실손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중심인 거죠? 그러면은 손해보험 쪽을 좀 들어가가지고 또 자동차 보험 쪽이나 아까 자동차 쪽이 좀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동차는 올해 좋았다고 말씀드린 걸 일단 원인을 4개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초에 보험료를 올렸던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2년 정도 스프레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올렸던 효과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 하나랑 두 번째가 이제 5030이라든가 뭔가 전체적인 속도 제한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스쿨존 규제들 강화, 같이 교통 규제가 강화된 영향들이 분명히 자동차 사고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의 심도가 줄어든 것 하나, 그리고 코비드 효과도 있긴 있었는데 작년보단 사실 현저히 운행량이 늘어난 게 올해의 그림이기 때문에 저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매우 나빠질 것이다라는 견해에는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 말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작년엔 차를 많이 안 탔는데 집에만 있어가지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 하면은 많이 타러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관련 사고도 많이 날 거라는 그런 세간의 썰들이 있는데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신다. 동의하지 않는다. 올해 이미 그런 운행량 증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도 일부 축소된 효과는 있었을 테니까 이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다. 네 번째로는 저는 3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계절적인 어떤 자연재해의 영향이 올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올해 7, 8, 9월에 태풍, 홍수, 침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사고가 늘어나는데 올해 매우 클린했기 때문에 여기서 온 효과 4가지를 전부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로써 내년을 조망한다라고 하면 봐야 될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12월에는 먼저 정비 수가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공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이 증가하는 어찌 보면 손실의 증가 요인입니다. 이게 12월에 하나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4월 달에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하는 한방진료비의 진료 수가를 설정하는 연구가 시작이 돼요. 이게
4월부터 연구 용역을 하면 아마 4분기 정도에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3년에는 조금 멀었지만 네. 경상 환자분들의 과잉 진료를 막는 그런 제도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네. 한방진료비와 경상 환자 두 가지가 약간 자동차 손해액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한방진료비의 경우 2019년, 20년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각각 거의 30%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네. 경상 환자의 경우도 중상 환자와는 달리 자연스럽지 않은 인당보험금의 증가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핀셋 규제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 실손에서 이것저것 잘 타먹는 그런 느낌처럼, 표현이 너무 저속한가요? 근데 그런 느낌처럼 뭔가 손해사들한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었던가 보네요. 근데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었을 때 5030 같은 그런 속도 규제,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라는 이런 게 또 강화가 됐고, 그리고 그럼 사고율도 좀 내려가면서 이런 게 좀 구조적으로 봐야지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2021년만 좀 좋았다기보다는 자동차 보험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만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그렇게 보고 계신지. 맞습니다. 이게 사고율 같은 경우엔 거의 2010년 초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이게 네. 자동차의 뭐 전방 추돌 방지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성능이 뛰어나게 되면서 사고를 막아줬던 요인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네네.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안 그래도 추산해 봤을 때 원래도 사고율이란 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2020년이나 21년에 추세보다 더 하락하면서 나타났었던 부분들을 네. 우리가 뭔가 그런 규제의 영향 혹은 코비드의 영향, 계절적인 사고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본다면 올해 그렇게 사고율이 추세보다 더 줄어서 받았던 수혜는 연간으로 한 5천억 원대 정도 추산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규제 강화의 효과라고 하면은 그렇게 떨어진 사고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발라내고 코비드와 계절적 사고의 영향만 이제 추려본다라고 하면 아마 연간 4천억 원 정도대의 수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내년도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익은 감소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주된 원인이 여기서 사실 나타났던 이 4천억 원 정도의 자동차 보험 이익이 내년에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인정. 근데 올해는 일회성인 경상이익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일회성 이익 부분이 내년은 빠지니까 올해만큼의 이익 개선 효과는 없지만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사들한테는 이게 흑자 사업이 아니면 좀 적자 사업에 가까워요? 자동차는 원래 전통적으로 적자 사업입니다. 네네. 저희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서 억울한 측면들이 있지만 네. 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보험료보다 나간 손해액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의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는 측면도 있는데 다만 이제 2017년에도 연간으로 업종 기준으로 한 몇 억 원 정도 흑자가 나오는 몇 억 좋은 원이요? 구간이 업종이 몇 억 원이요? 네,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는데 네. 2021년에는 사실 좀 의미 있는 한 4천억 원대 정도의 흑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혹은 추세보다 더 좋았었던 이 구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에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감익이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저희가 자동차 보험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두 번째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실손이죠. 실손은 좀 어떤 분위기예요? 실손의 경우도 사실 코비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누려야 되는 보종인데요. 네. 작년에는 확연하게 의료기관을 방문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 네. 잘 안 갔으니까요. 실손 네. 쪽에서 수혜가 좀 나타났는데 네. 올해에는 상반기 때 손해율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실손에서의 보험금이 두 자릿수 YOY 정도 증가한 걸로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복귀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네. 사실 코비드 효과를 그렇게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손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와는 달리 매년 1월이나 4월에 요율 조정을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보종이라서 네. 연말기에는 항상 그 다음 연도 요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요. 지금도 아마 협의체에서 논의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 12월에는 내년도 실손 요율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손보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변수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보험사들이 이제 10에서 15% 사이 정도의 요율 인상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정도 올리는 것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 경우 단기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올리는 거는 네. 사실 불가피하고 네. 거기서 인상률 몇 퍼센트로 폭을 올릴 거냐에 대한 그런 쟁점들이 조금 있어 보인다. 맞습니다. 그럼 실손 부분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 흑자 사업인가요? 아니요, 실손도 적자입니다. 이게 네. 업종 단위로는 원래 2017, 18년 정도까지는 1조 원대 네. 적자를 보던 게 사실 자동차보다 더 커졌습니다. 네. 19, 20년도에는 2.4조? 이 정도까지 업종의 연간 적자폭이 불어날 정도로 사실 자동차보다 사이즈는 더 작은 보종인데 적자폭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역시도 대부분의 선량한 이제 가입자들 경우에는 좀 억울하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측면은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수익성 컨트롤을 위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험사들은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 외에 저희 네. 건강담보보험이나 네. 사실 일반 보험, 그러니까 기업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흑자가 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투자 영업이익으로 사실 네.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그 보험의 이익의 그 대표적인 보험은 손해사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보험이지만 두 개의 상품은 정말 대표적인 손실 상품이었었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어쨌든 보험료를 살짝 올리고 있긴 한데 다른 쪽에서 조금 수익 나는 걸로 메이크업을 했고, 그러면 보험사들은 실적이, 그러니까 내년을 좀 포커싱 해보면 내년은 그러면은 좀 실적 흐름이 올해보다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는 상저하고로 저는 손보주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상반기에는 감익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 감익이요? 네. 그거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셨던 그 일회성 이익이 올해 좀 발휘가 됐었던 부분이 빠지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 자동차의 거군요. 기저효과가 네네. 가장 크고 구조적으로 뭔가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다만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연간으로 감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은 저희가 이미 올해 상반기 때 예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사실 따져보면 올해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네. 내년 실적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감익이 네. 만들어진 그림이었고 네. 내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해서 29%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올해 게 네. 크기 때문에 감익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나누어서 보면 상반기 때 감익이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네. 그림으로 보고 있고 네. 주가 흐름도 상저하고로 보고 예, 있는 그렇죠, 이유는 그렇죠.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 뚜렷한 재료 모멘텀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좀 부재해 보여요. 네. 헌데 하반기에는 네. 플래시거나 혹은 증익 네. 정도의 그림을 보고 있고 네. 더불어서 원래 멀게만 느껴졌다가 이제 거의 앞으로 다가온 2023년에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의 영향을 네. 내년 하반기쯤에는 회사별로 이제 자산, 부채, 손익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네, 윤곽이 네. 잡힐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손보사들은 회계 기준이 바뀌면 현재 대비해서 경상이익 레벨이 수십 % 증가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재료들이 몰리는 하반기가 차라리 주가 흐름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회계 기준 이슈는 뭐라 그럴까, 좀 투자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회계 상식도 조금 있으신 분들 정도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 IFRS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음모론도 많거든요. IFRS 나오면은 엄청난 음모론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건설 섹터를 담당했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비슷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이 연차로 매출과 이익을 추정을 하는데, 그동안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입 기간 동안에 초기에 비용이 나가잖아요. 보험 판매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나가는 이거를 손실로 반영을 했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어, 그 비용으로 한 번의 비용을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었나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건지. 간단하게만 보면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회계 기준 상에서는 네. 비용이 조금 앞단에 몰려서 과대 계상되는 그런 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건설도 그러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보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산도 부채도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다. 그렇죠. 쉽게 네. 말하면 상품을 하나 팔아놨을 때 매출이 나오고 끝난다가 아니라 한 20년, 30년 동안 그 계약을 계속 네. 부채에 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죠. 이러한 상품들을 계속 그래도 파는 것이 회사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계약을 나는 한 20년, 30년 동안 유지할 생각으로 회사가 팔았다. 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걸 판매하기 위해 수반되는 어떤 설계사 비용, 네. 판매 비용 네. 이런 수수료들이 첫 달에 몰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첫 달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네. 신계약은 회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신계약을 많이 팔수록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주기,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매칭 원리로 그 비용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당해년도에 그냥 다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험을 팔면 팔수록 손익상에서는 적자가 나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IFRS 회계 기준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지만 컨셉추얼리 이렇다면 이게 23년부터 시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회계 기준의 회계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네.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맞춰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라 라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은 그게 거의 뭐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신계약을 잘 팔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엔 이런 비용 부담이 지금 과중하게 있었던 것이 네. 단기에 첫 달에 반영되던 게 20년 동안 뿌려질 수 있다든가 그렇죠. 예,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 경상이익이 레벨업 될 수 있다 표현을 드린 것이었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보험사 특성상 자산이나 부채에 지고 있는 것들이 회사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데 그런 네. 것들이 사실 현재는 회계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보험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알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 기준이 바뀌었을 때에는 부채의 퀄리티가 어떤 회사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알아보기 명확하게 회사의 본질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바뀐다라는 네.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회사별 영역에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보사들은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23년부터 바뀐다고 한다면 내년이 벌써 22년이어가지고 22년에 상저하고식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슈가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의 손익 레벨이 아니라 일단 자산부채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많이 바뀔 부분인데 비용이 좀 감소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23년 이후에 전반적인 이익 체력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보험업종에 사실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게 좀 빠를 수가 있죠. 저희가 벌써 1년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투자라는 게 막 그렇게 타임리하게 뭐 항상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쪽 업계에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하지만 막상 어떤 변화를 인지했을 때 또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는 게 주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손해보험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뭐 생명보험 대비 일단 손해보험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 선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뭐 짧게만 코멘트 하신다면? 이게 제가 손해보험사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그 세븐틴이라는 회계 기준 네. 하에서의 수혜도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것 네, 하나. 네. 그리고 아까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보험 쪽에서 신계약이 좀 역성장이 나왔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신계약을 계속 늘리는 것이 보험사가 영속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가지가 상충되죠. 그래서 신계약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생보험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건데요. 네. 대신에 지금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 보여주고 있고, 현재 레벨 때는 금리가 워낙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18년 하반기 수준까지 급격스럽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금리가 낮다라는 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아야 했었던 생보업종 입장에서는 네. 개선이 되는 것들도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더불어 예컨대 이제 올해 변액보험이 많은 회사들은 금리나 증시 변동에 의해서 크게 이익 변동이 있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내년 말경에 사실 한화생명처럼 변액보험 비중이 큰 그런 곳들은 금리로 인한 준비금의 환입, 부채의 환입, 즉 수익의 어떤 영향들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내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거는 생명보험사들의 좀 개선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일단은 손보랑 생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손과 자동차 보험의 좀 구조적인 변화 부분 얘기했고,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그런 약간 쟁점 포인트가 있지만 내년 4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거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올해 일회성 이익이 있었으나 작년 일회성 이익이 좀 빠지기 때문에 실적은 상저하고로 가지만 23년부터는 기업의 본질에 걸맞는 회계기준 변화로 인해서 이익 체력이랑 자산 부채에 대한 그런 변화가 발생하니까 손보사가 굉장히 중요한 섹터처럼 보여지네요. 잘 요약을 했나요?
한 가지만 네, 추가하면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제가 빠뜨려서 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아까 네. 계속 강조드린 자동차랑 실손 관련해서의 쟁점이 있는데 네. 자동차는 사실 정해진 시기라는 건 없어요. 이대로 전혀 변동하지 않고 가도 되는데 네. 저는 인상도 인하도 없이 가는 것이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아하, 네. 네.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기에 만약에 10% 초중반 정도의 인상률이 나오면 이건 투심 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라인을 좀 잡아드립니다. 아, 야, 가이드라인까지 하시고. 그러면은 22년도 그 보험업종 탑픽은 뭐세요? 올해도 탑픽이었던 걸 계속 유지하는데요. 지금 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DB손보하고 메리츠화재 이런 내용 위주로 보시고 또 개별 이슈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손보사 중에서 DB하고 메리츠화재를 탑픽으로 보시는군요. 아, 일단 내년에 정말 딱 그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잘 지켜보다가 어쨌든 뭐라 그럴까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험 섹터라는 좀 어려운 섹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손과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험 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도 가입하고 어느 정도 공부들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관련된 회사들은 도대체 실적 어떻게 내고 있고 어떤 게 그 주가의 키팩터인지를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연간 전망 레포트 쓰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